1998년 8월 2일 일요일 대천의 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은 시각 기온은 35도를 넘나들었지만 피서객들의 열기는 더 뜨거웠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백사장을 가득 메웠다.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소리가 뒤섞여 여름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해변 중앙부에 자리를 잡은 박성민 가족도 그 풍경의 일부였다. 36세의 아버지 박성민과 33세의 어머니 김미숙, 그리고 7살 오빠 박준혁과 5살 여동생 박지은. 네 식구는 올해 처음으로 대천의 수욕장을 찾았다. IMF 경제위기로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들에게 여름 추억 하나쯤은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준혁이는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플라스틱 삽과 양동이를 이용해 성벽을 만들고 조개 껍데기로 장식을 더했다. 지은이는 분홍색 오리 튜브를 끼고 오빠 옆에 앉아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물을 무서워해서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다. 파도가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부모는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평범하고 평화로운 여름날의 오후였다. 오후 3시 20분 김미숙이 일어섰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했다. 매점까지는 200m 정도의 거리였다. 여름 성수기라 사람이 많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왕복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남편 박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미숙은 인파를 헤치고 매점으로 향했다. 매점 앞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 10분이 훌쩍 넘어 15분 가까이 흘렀을 때 김미숙은 겨우 아이스크림 3개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다. 오후 3시 35분이었다. 파라솔 아래는 비어 있었다. 모래성은 그대로였다. 플라스틱 삽이 성벽에 꽂혀 있었고 양동이도 옆에 놓여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지은이의 분홍색 튜브가 있었다. 하지만 준혁이와 지은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미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화장실에 갔나 아니면 남편이 데리고 물가에 갔나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 박성민도 파라솔 근처에 없었다. 김미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찾기 시작했다. 물가를 둘러보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지만 역시 없었다. 5분, 10분이 지났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이름도 외쳤다. 하지만 파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녀의 외침은 묻혔다. 아버지 박성민이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결국 그녀는 해변 순찰을 도는 안전요원을 붙잡았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편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안전요원은 무전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여름 오후는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단 15분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날 대천의 수욕장에서 시작된 비명은 27년을 울려 퍼지게 될 것이었다. 오후 3시 40분 해수욕장 안전관리소에 긴급 신고가 들어갔다. 실종자는 2명, 7살 남자아이, 5살 여자아이. 안전요원들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5분 후 보령경찰서에 정식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 2명이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오후 4시 초동 수색이 시작되었다. 안전요원 10명, 경찰 5명, 그리고 주변 상인들과 자원봉사자까지 합쳐 30여 명이 투입되었다. 가장 먼저 의심된 것은 물사고였다. 여름 해수욕장에서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 몰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김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은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 파도가 발목만 닿아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었다. 남편 역시 수영을 못했다. 수색은 해변 전체로 확대되었다. 화장실, 샤워장, 매점, 주차장까지 샅샅이 뒤졌다.
안전요원들은 물속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경찰은 수색 인력을 더 투입했다.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10명이 추가로 도착했다. 오후 6시 첫 번째 목격 증언이 나왔다. 해변 식당을 운영하는 이순덕이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다. 오후 3시쯤 흰색 봉고차 한 대가 해변 도로에 오랫동안 정차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20분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엔진도 끄지 않았다고 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흔한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 짐을 내리면 곧바로 주차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즉각 반응했다. 봉고차의 특징을 물었다. 색은 흰색, 낡아 보였다.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순덕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햇빛이 강해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주변 상인들에게 추가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 오후 7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두 아이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김미숙은 파라솔 아래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밤 9시가 되자 수색은 일단 중단되었다.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바닷속 수색은 다음날 해양경찰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김미숙은 파라솔을 접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해변에서 보냈다. 경찰 한 명이 그녀 곁에 남았다. 8월 3일 새벽 6시 해가 뜨자마자 수색이 재개되었다. 해양경찰이 투입되었고 해안 반경 5km가 수색 범위에 포함되었다. 보령경찰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주말 피서철 인파 속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72시간이 골든타임이었다. 첫 24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수사관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8월 3일 오전 10시 수사본부는 목격자 확보에 집중했다. 전날 이순덕의 증언이 유일한 단서였다. 흰색 봉고차. 수사관들은 해변 주변 상인들을 한 명씩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름 성수기에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오가는 곳이었다. 흰색 봉고차는 너무 흔했다. 오전 11시 두 번째 목격자가 나타났다. 주차장 관리인 정태수였다. 그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흰색 봉고차가 주차장 입구 근처에 있었다고 했다. 주차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서 있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다가갔을 때 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시간은 오후 3시 30분쯤이었다. 아이들이 사라진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정태수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제공했다. 번호판에 진흙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번호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두껍게 발라져 있었다. 여름 성수기, 비도 오지 않았는데 진흙이 묻어 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웠다. 일부러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보였다. 운전석에는 남성이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오후 2시 몽타주 작업이 시작되었다. 여러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키는 175cm 전후, 보통 체격. 야구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짙은 남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몽타주가 완성되었지만 문제가 있었다. 너무 평범한 인상이었다. 해수욕장에 온 수천 명의 남성 중 절반이 비슷한 차림이었다. 오후 5시 CCTV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1998년 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에는 CCTV가 많지 않았다. 총 3대가 전부였다. 해변 입구에 1번 카메라가 오후 3시 10분에 흰색 봉고차를 포착했다. 하지만 각도상 번호판 식별은 불가능했다. 차량이 천천히 해변도로로 진입하는 모습만 보였다. 주차장의 2번 카메라는 고장 상태였다.
일주일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허탈해했다. 해안도로의 3번 카메라가 마지막 희망이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오후 3시 28분에 흰색 봉고차가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아이들과 박성민이 사라진 것은 오후 3시 20분에서 3시 35분 사이. 봉고차가 해변에 나타난 것이 3시 10분. 그리고 3시 28분에 급히 빠져나갔다. 범행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수사관들은 유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8월 4일 흰색 봉고차를 찾기 위한 전국적인 수배가 시작되었다. 전국의 경찰서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요 검문소에서 흰색 봉고차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90년대 후반 흰색 봉고차는 너무나 흔한 차량이었다. 전국에 수만 대가 운행 중이었다. 번호판도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차량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수사는 첫 난관에 부딪혔다. 8월 4일 오전 6시 해양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잠수사 12명이 투입되었다. 해안 반경 5km가 수색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혹시 모를 물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잠수사들은 수심 10m까지 내려가 해저를 샅샅이 뒤졌다. 첫날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8월 5일에도 수색은 계속되었다. 수색 범위를 10km로 확대했다. 조류를 고려하면 시신이 먼 곳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도 결과는 같았다. 바다는 침묵했다. 8월 6일, 7일에도 수색은 반복되었다. 해경은 소나 장비까지 동원했다. 4일간의 수색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물사고가 아니었다. 박성민과 두 아이는 바다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것은 납치 사건이었다. 수사는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해양경찰은 철수했고 육상 수사가 본격화되었다. 보령경찰서는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수사본부 인원이 30명으로 늘어났다. 8월 8일 전국에 실종 아동 전단이 배포되었다. 준혁이와 지은이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가 경찰서, 터미널, 학교, 병원에 붙었다.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다. TV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제보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50건이 넘었다. 수사관들은 모든 제보를 확인했다. 대부분은 오인 신고였다.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봤다는 제보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수사관들은 하나하나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전역에서 남자가 아이 둘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수사관들이 급파되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전혀 다른 가족이었다. 남자아이가 떼를 쓰는 것을 아버지가 달래는 모습이었다. 충주의 한 휴게소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다. 흰색 봉고차에 탄 비슷한 아이들을 봤다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출동했지만 이것도 오보였다. 해당 차량의 주인은 60대 노부부였고 손자들을 데리고 여행 중이었다.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었다. 제보 전화는 계속 걸려왔지만 실체는 없었다. 8월 13일 경찰은 전국의 보육시설, 아동보호센터에 공문을 발송했다. 혹시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떤 시설에서도 해당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병원 응급실에도 확인 요청이 들어갔다. 외상을 입은 아이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다. 2주가 지났지만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유일한 단서는 흰색 봉고차뿐이었다. 하지만 번호판도 모르고 운전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수사관들은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가족관계, 주변 인물, 과거 사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바다가 아무것도 토해내지 않았듯이 육지에서도 어떤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8월 15일 사건 발생 2주가 지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외부 범행 가능성이 줄어들자 수사는 가족 내부로 향했다. 경찰은 박성민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신상 기록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1995년 폭행 전과 일건이 있었다.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었다. 벌금형을 받았다.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웃들의 증언은 박성민에게 불리했다.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는 평판이었다. 집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했다.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한 이웃은 몇 달 전 준혁이의 팔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다. IMF 외환위기로 박성민은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6개월째 실직 상태였다. 생활비는 아내 김미숙의 파트타임 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집에는 빚이 있었다. 은행 대출 2천만 원, 사채 1,000만 원. 경제적 압박이 심한 상황이었다. 수사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8월 18일 김미숙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장시간 조사가 이어졌다.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김미숙은 울먹이며 인정했다. 박성민이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심하게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도 아버지를 따른다고 말했다. 혹시 남편이 아이들을 어딘가에 숨긴 것은 아닌지 물었다. 김미숙은 강하게 부인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친정, 친척, 지인들을 모두 조사했다. 혹시 김미숙이 몰래 아이들을 어딘가에 보낸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모든 친척이 아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8월 20일 박성민이 소환되었다. 그는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왜 아내가 매점에 간 사이 자리를 비웠는지 추궁받았다. 박성민은 화장실에 갔다고 답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에 집중하고 있었고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사라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미친 듯이 아이들을 찾아다녔다고 했다. 해변을 이곳저곳 뛰어다녔고 물에도 들어가 봤다고 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던 중 아내가 돌아왔고 그제야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에서 빈틈을 찾으려 했다. 시간대가 정확히 맞는지, 목격자는 있는지, 화장실에 갔다는 증거가 있는지 파고들었다. 박성민은 조사실에서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나쁜 아버지였다고 인정했다. 술도 마셨고 아이들한테 소리도 질렀다. 때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아이들을 사랑했다고, 절대 해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 박성민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가족 내부 범행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8월 23일 오후 2시 수사본부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서천군의 한 야산에서 아이 운동화를 봤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했다. 수사관 4명이 즉시 출동했다. 서천군은 대천의 수욕장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다.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닿는 곳이었다. 오후 3시 30분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야산 초입의 외진 곳이었다.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더미 옆에 작은 운동화 한 짝이 있었다. 분홍색이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사진을 찍고 증거물로 수거했다.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다른 흔적은 없었다. 운동화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오후 5시 운동화가 수사본부로 도착했다. 김미숙이 불려왔다. 그녀는 운동화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지은이의 것이 맞았다. 크기는 아동용 180mm. 지난 6월에 자신이 직접 사준 것이었다. 분홍색 바탕에 토끼 그림이 그려진 운동화.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신발이었다. 김미숙은 운동화를 붙잡고 울었다. 8월 25일 오전 7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되었다. 군견 5마리도 동원되었다. 야산 전체가 수색구역으로 설정되었다. 수사관들은 풀숲을 헤치고 나무 뒤를 살폈다. 군견들은 운동화의 냄새를 맡고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이틀간 계속되었다. 야산 반경 1km가 샅샅이 뒤집어졌다. 땅을 파보기도 했다. 최근에 흙을 판 흔적이 있는 곳은 모두 확인했다. 하지만 운동화 외에는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준혁이나 지은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성민의 흔적도 마찬가지였다. 수사관들은 의문에 빠졌다. 왜 하필 서천의 야산인가? 대천의 수욕장에서 40분 거리. 왜 운동화 한 짝만 있는가? 나머지 한 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범인이 일부러 놓고 간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떨어진 것인가?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다. 익명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하지만 공중전화에서 걸린 전화였다. CCTV를 확인했지만 각도상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왜 익명으로 제보했는가? 범인인가 아니면 단순 목격자인가? 제보자조차 오리무중이었다. 8월 27일 야산 수색이 종료되었다. 결과는 운동화 한 짝뿐이었다. 수사관들은 좌절했다. 첫 번째 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더 큰 미궁의 입구였을 뿐이었다. 운동화는 증거가 되기는커녕 새로운 수수께끼만 남겼다. 왜 서천인가? 왜 한 짝만인가? 누가 놓고 갔는가?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수사본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8월 30일 오전 수사본부에 한 통의 팩스가 도착했다. 발신처는 충남지방경찰청 자료실이었다. 담당자는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기묘한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했다. 1978년 서천군에서 발생한 아동 실종 사건 기록이었다. 수사관들은 황변된 서류를 펼쳐들었다. 20년 전의 사건 기록이 눈앞에 있었다. 1978년 7월 15일 서천군 해안가에서 남매가 실종되었다. 당시 6살과 8살이었다.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아이가 사라졌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흰색 차량이 해안가 근처에 있었다고 했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한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다. 서천 지역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다. 그는 과거 아동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안가를 자주 배회했고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경찰은 그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알리바이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입증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1980년 봄 그 남성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즉사였다.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실종된 남매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부모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아이들을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수사관들은 두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했다. 해안가에서 발생한 남매 실종,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흰색 차량의 목격, 그리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완전한 증발. 패턴이 거의 일치했다.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같은 방식의 범죄가 반복되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연쇄 범죄일까? 9월 2일 수사팀은 1978년 사건의 관계자들을 찾아 나섰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이미 은퇴했다.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노 형사는 20년 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의 최대한으로 남은 사건이라고 했다. 용의자를 확신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죽기 전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아이들은 더 나은 곳으로 갔다고. 무슨 뜻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더 나은 곳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천국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노 형사도 끝내 그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했다. 9월 5일 수사팀은 1978년 용의자의 가족을 추적했다. 그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었다. 이경호 당시 13살이었고 지금은 53살이 되었다. 서천군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무직이었고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사건의 연결고리가 거기 있을지도 몰랐다. 9월 10일 오후 수사본부에 익명의 제보가 또 들어왔다. 이번에도 공중전화였다.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이경호의 집을 수색해보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삼촌이 1978년 용의자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수사관들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9월 12일 오전 9시 경찰 15명이 이경호의 집에 도착했다. 서천군 외곽의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폐가처럼 보였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이경호가 문을 열었다. 53세 남성 말랐고 눈빛이 흐릿했다. 경찰은 영장을 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경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삼촌이 뭘 했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중얼거렸다. 수사관들은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거실, 안방, 부엌, 창고, 모든 공간을 확인했다. 오전 10시 30분 한 수사관이 마당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잡초로 뒤덮인 마당 한쪽에 철제문이 있었다. 풀을 헤치고 다가가 보니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였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끊었다. 철제문을 열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20평 정도 되어 보였다. 천장이 낮고 습기가 가득했다.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창문은 하나도 없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다. 오전 11시 수사관들은 경악했다. 지하실 한쪽에 낡은 침대 2개가 있었다. 작은 아이용 침대였다. 매트리스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벽에는 낙서가 있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었다. 집, 나무, 해, 사람. 아이들이 그린 것이 분명했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아동복이었다. 책장에는 80년대 아동 잡지 여러 권이 꽂혀 있었다.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만화책도 있었다. 장난감도 몇 개 있었다. 플라스틱 인형, 자동차, 블록. 모두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었다. 이곳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다. 아이들이 이곳에 있었다. 1978년 실종된 남매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수사관들은 지하실을 철저히 수색했다. 준혁이나 지은이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없었다. 1998년과 관련된 물건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90년대 잡지도, 최근 옷도, 새 장난감도 없었다. 모든 것이 80년대에 멈춰 있었다. 20년 전 아이들의 흔적만 있을 뿐이었다. 이경호는 계속 침묵했다. 지하실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삼촌이 뭘 했는지 아느냐고 추궁해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지하실은 그냥 창고였다고, 삼촌이 쓰던 공간이었다고만 말했다.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잡아댔다. 9월 15일
이경호는 혐의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증거는 있었지만 현재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변호사는 이경호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삼촌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풀려났다. 지하실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았다. 9월 20일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흰색 봉고차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이경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서천 야산에 운동하는 유일한 물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제보자들은 모두 익명이었고 추적도 불가능했다. 모든 단서가 흐릿하게 흩어져 있었다. 9월 25일 보령경찰서는 사건을 미제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수사본부는 축소되었다. 30명이던 인력이 5명으로 줄었다. 적극적 수사는 중단되고 제보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다. 언론의 관심도 식어갔다.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나왔고 대천의 수욕장 실종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다. 10월 1일 공식적으로 수사본부가 해체되었다.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파일에는 목격자 진술서, 수색 기록, 사진, CCTV 영상, 증거물 목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다. 박성민과 김미숙 부부는 대천을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해변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10월 중순 그들은 서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고통은 계속되었다. 김미숙은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다. 박성민은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다.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화장실에 간 그 10분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다.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1999년 여름이 왔다. 대천의 수욕장은 다시 피서객으로 붐볐다. 하지만 작년 여름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관광객들은 웃고 떠들며 여름을 즐겼다.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다. 햇빛은 뜨겁게 내리쬐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오래된 주민들만이 그날을 기억했다. 해변 식당 주인 이순덕은 가끔 그 이야기를 꺼냈다. 흰색 봉고차 이야기를. 주차장 관리인 정태수도 잊지 않았다. 진흙으로 뒤덮인 번호판을. 그들은 한밤중에 가끔 흰색 봉고차를 본다고 말했다. 해안도로를 천천히 지나가는 차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2005년 박성민과 김미숙은 이혼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서로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죄책감과 슬픔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김미숙은 부산으로 떠났다. 박성민은 서울에 남았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다. 2010년 경찰은 미제 사건 재조사를 실시했다. 대천의 수욕장 사건도 포함되었다. 새로운 수사 기법, DNA 데이터베이스, 개선된 CCTV 분석, 모든 것을 동원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20년 전 흰색 봉고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이경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 기억들 너머로 사라지게 되었다.